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 하나로 완전히 다른 생활과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냥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한 권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권리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물건으로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1만 9201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71번지,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34억 397만 1,700원이고 현재 진행 중인 3회차 매각기일 기준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64% 수준인 21억 7,854만 2천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2억 1,785만원이 필요합니다. 토지 면적은 286.5제곱미터, 약 86.67평, 건물 연면적은 695.93제곱미터, 약 210.52평으로 규모만 보더라도 소형 다가구와는 분명히 다른 물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일괄 매각되며 현재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으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물건의 형식적인 기본 정보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물건이 왜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지 다음 단계에서 입지와 주변 환경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71, 흔히 푸른 주택으로 불리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는 총 2필지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신데요. 주된 대지 286.50이 약 86.67평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 건물 앞쪽으로 붙어있는 도로부지 33.1이 약 10.01평도 함께 매각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도로폭은 약 3m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고 일부는 막다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는 형태라서 실제 출입 동선과 경계는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하셔야 합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그리고 옥탑층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9년 2월 18일로 확인되는 신축급에 가까운 다가구이고 외벽은 모르타르 위 페인팅 및 돌붙임 마감, 창호는 알루미늄 및 PVC 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규모의 다가구에서 중요한 설비가 하나 있죠.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한 줄이 임대 세팅에서 체감이 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호실 구성을 보겠습니다. 본건은 단순히 층수만 많은 다가구가 아니라 층별로 호실이 촘촘하게 나뉜 타입입니다. 먼저 지하 1층은 도면상으로는 주차장과 함께 101호, 102호가 잡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상 표기에서는 일부가 주차장 또는 사무소로 보이지만 현황은 주택 형태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지하에서부터 공부와 현황이 다를 수 있는 지점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권리 분석과 함께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포인트입니다. 1층은 201호부터 207호까지 총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에 따르면 공부상은 1층 일부가 사무소 3개 호로 되어 있는 반면 현황은 주택 7개 호로 운영되는 형태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이 임대차 관계 정리 그리고 추후 운용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가구인데 왜 이렇게 호실이 많지?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호실이 쪼개져 있는 겁니다. 2층과 3층은 각각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도면상으로도 23층에 호실이 촘촘히 배치된 형태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4층은 3개 호실로 정리됩니다. 즉 형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하에 2개 호, 13층은 각 7개 호, 4층은 3개 호로 보는 게 운영 관점에서 가장 직관적인 정리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건물에는 옥탑층 면적 12.6이 약 3.81평이 기재되어 있고 옥상에는 실제로 별도 구조물 보일러실 창고 성격의 제시외 건물로 보이는 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장 사진만 놓고 보면 옥탑에 호실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조사에서 빠졌거나 혹은 공부상 옥탑과 제시외 건물로만 정리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황 호실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영상에서 신뢰를 만듭니다. 옥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공부상 현황상 무엇으로 쓰이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이제 주변 환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거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생활권에 속하고 지도 기준으로는 상도역까지 약 355m, 도보 약 5분 내외로 표시되는 거리입니다. 이런 다가구는 결국 임대가 답인데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공실과 직결됩니다. 또한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다수 분포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은 확실히 장점으로 보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섞여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 흐름이고 골목형 도로를 따라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상도동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입지입니다. 이런 지역은 한번 임대가 안정되면 오래가지만 반대로 도로 접항과 경계, 주차 동선에서 민원이 생기기 쉬운 구조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입지 때문에 덜컥 들어가는 물건이 아니라 운영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분에게 유리한 물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 바로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임차인이 많고 보증금도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이거 위험하겠다 하고 지나치기 딱 좋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분히 뜯어보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펼쳐 말소기준 권리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2월 26일 설정된 근저당권 위드 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채권 최고액 26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후에 설정되어 있는 2024년 8월 19일에 임차권 설정되어 있는 것부터 모든 권리는 경매로 모두 소멸합니다. 이 기준 머릿속에 확실히 넣고 가셔야 합니다. 소유자는 255로 확인되며 이 물건은 동작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청구 금액은 약 22억 3천만 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유권 근저당 경매 구조 자체에는 이상이나 꼬임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여 보니 이전 앞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총 26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보증금형 임대차 일부 호실에만 소액월세 병행으로 가장 일찍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13번 임차인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전입하였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13번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전입입니다. 불과 15일 늦었지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하물며 다른 모든 임차인들은 13번 세입자 늦은 전입으로 모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설명은 법원 조사를 기본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매가 완료되면 보증금은 모두 배당으로 정리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이 부분,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압류가 압류 관계도 정리합니다. 등기부상 확인되는 국세, 구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압류 내역 역시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 설정된 권리입니다. 경매로 전부 소멸합니다. 추가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숨은 권리나 특이한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물건의 권리관계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겉보기와 달리 아주 단순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명확하고 선순위 임차인 없고 대항력 임차인 없으며 인수해야 할 권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권리 분석만 정확히 하면 오히려 마음 편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이제 4단계 금융 흐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간은 얼렁뚱땅 계산하면 채널 신뢰가 바로 무너지는 구간이라서 숫자를 딱 고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정은 단순합니다. 이 물건을 최저입찰가 21억 7,854만 2천원 21억 7,854만 2천원에 낙찰받는 상황으로 놓고 경락잔금 대출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대출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서울 규제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LTV 40%가 적용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10.15 이후에는 비율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 구간별 절대 한도에 걸립니다. 이 물건은 15억 초과 25억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대출은 이론상 LTV로는 더 나와도 결국 절대한도 4억 원에서 막힙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심사에서 DSR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은행 대출을 4억 원으로 잡겠습니다. 이 대출이 이 물건 금융 흐름의 상한선입니다.
그럼 이제 낙찰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내 돈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21억 7,854만 2천 원에서 대출 4억 원을 빼면 잔금에서 바로 들어가는 자기자금이 17억 7,854만 2천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가 붙습니다.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이라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보며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 가정에서는 통상 취득세 3% 더하기 지방교육세 0.3% 더하기 농특세 0.2% 구조로 계산되어 총 취득세가 7,595만 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부대비용도 고정하겠습니다.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기준 내 돈은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자기자금 17억 7,854만 2천 원에 취득세 7,595만 원을 더하면 18억 5,449만 2천 원이고 여기에 법무사 100만 원과 기타 50만 원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18억 5,599만 2천 원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받고 대출을 4억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손에 쥐고 들어가야 할 현금은 약 18억 5,599만 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매달 돈이 얼마나 새느냐입니다. 먼저 은행 대출 4억 원의 연이자 4%를 적용하면 연이자는 1,600만 원이고 월로 나누면 약 133만 3,333원, 즉 월 133만 원 수준입니다. 내 돈도 그냥 묶이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을 봐야 합니다. 자기자금 18억 5,599만 2천 원에 연 4% 기회비용 이자를 적용하면 연 기준 7,423만 9,680원이 되고 월로 나누면 618만 6,640원, 즉 월 618만 원 수준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대출이자 내 돈 기회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매달 약 75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들어왔을 때 이 752만 원을 어떻게 상쇄하고 내 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느냐가 승부가 됩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도 짚어드리고 가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대출을 4억 원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소득과 기존 대출에 따라 DSR 심사에서 한도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 돈이 더 들어가고 기회비용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아니라 임대보증금 구조로 이 금융비용을 덮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진짜 승부처, 보증금이 들어왔을 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확인했듯이 이 건물의 총 임대보증금 합계는 33억 625만 원입니다. 정확히 33억 625만 원입니다. 여기에 일부 호실에서 나오는 월세는 총 150만 원입니다. 이제 이 보증금이 들어왔을 때 낙찰자의 돈 흐름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행 대출 상환입니다. 앞에서 가정한 은행 대출은 4억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33억 625만 원에서 은행 대출 4억 원을 먼저 상환하면 남는 보증금은 29억 625만 원, 즉 29억 625만 원입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이 돈으로 내가 실제로 투입했던 자기자금을 회수합니다. 앞 단계에서 계산한 총 자기자금은 낙찰 잔금 중 자기자금, 취득세,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모두 합쳐서 18억 5,599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 자기자금을 그대로 회수하면 29억 625만 원에서 18억 5,599만 2천 원을 빼고 나면 남는 현금은 10억 5,025만 8천 원입니다. 즉 약 10억 500만 원이 순수하게 손에 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미 이 물건은 대출도 없고 내 돈도 전부 회수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남은 돈을 그냥 통장에 둘 이유는 없겠죠. 이 10억 500만 원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이자 4% 이상 주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4,201만 320원입니다. 이걸 월로 나누면 월 약 350만 860원, 즉 월 350만 원 수준의 금융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물에서 실제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합쳐보겠습니다. 금융이자 수익 월 약 350만 원, 기존 월세 수익 월 150만 원, 둘을 합치면 매달 발생하는 현금 수익은 월 약 500만 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은행 대출 전액 상환, 자기자금 전액 회수, 그 이후에도 약 10억 원의 현금이 남고
그 돈으로 월 50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물건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면 현금이 매달 흘러나오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기서 경매 물건에 투자하려는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 금액에서 몇 퍼센트 떨어졌다 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낙찰받고 난 다음 수리, 인테리어, 시중 실제 매매가 등 매우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몇 퍼센트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 투자자가 손쉬운 물건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 되는 물건을 잡아야 합니다. 경매에서 유찰되어 싸다고 해서 잡았다가 나중에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임대가 잘 되지 않는 물건이거나 상가 중에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지만 장사가 되는지, 또 시중에서 매매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는 순간은 기쁘게 느끼지만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만 나는 물건들 참 많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경매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이 물건을 매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의 출구 전략, 3년 보유 후 매각 시나리오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 조건부터 명확히 깔고 가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 금액은 34억 397만 1,700원, 편의상 약 34억 400만 원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3년간 보유 후 감정가 그대로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취득가와 총 취득원가부터 정리합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 21억 7,854만 2천 원에 낙찰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취득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모두 더합니다. 총 취득원가는 22억 5,599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세법상 인정되는 실제 취득가액입니다.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 금액은 34억 397만 1,70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22억 5,599만 2천 원을 빼면, 즉 양도 차익은 약 1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물건은 3년 보유이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합니다. 11억 4,797만 9,700원에 6%를 적용하면 6,887만 8,782원, 이 금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 금액은 10억 7,910만 918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25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10억 7,660만 918원이 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적용세율은 45% 구간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 6,594만 원을 적용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억 7,660만 918원 곱하기 45% 빼기 6,594만 원, 양도소득세는 약 4억 1,853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지방소득세는 약 4,185만 3천 원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총 세금 부담액은 약 4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매각 후 손에 남는 금액을 보겠습니다. 매각 후 차익은 약 11억 4,800만 원입니다. 세금 약 4억 6,038만 원을 빼면 약 6억 8,800만 원, 즉 매각 후 실수익 금액은 약 6억 8,800만 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보유 기간 동안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 전액 상환, 자기자본 전액 회수 그 이후에도 월 약 50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3년 보유 후 매각 시에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약 6억 8,800만 원이 현금이 손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적용, 필요경비 추가 반영 없음, 조정 대상 지역 중과 전제 제외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조건에 따라 세금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봐도 이 물건의 출구는 이미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을 법인이 낙찰받아서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각했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숫자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가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34억 397만 1,700원, 편의상 약 34억 400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낙찰받는 금액은 21억 7,854만 2천 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감정가와 낙찰가 차이가 12억 원이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과 다릅니다. 지금부터 이 차이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이 이 물건을 낙찰받는 순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8%,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6%가 붙습니다. 합계 12.4%입니다. 낙찰가 21억 7,854만 원에 12.4%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약 2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기타 행정 비용을 더하면 법인이 이 물건을 사는데 들어간 총 취득원가는 약 24억 5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바로 매각합니다. 매각가는 감정가 그대로 약 34억 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매각가에서 취득원가를 빼면 법인의 양도차익은 약 9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면 세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먼저 기본법인세입니다. 이 물건 기준으로 기본법인세는 약 8,6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20%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차익 약 9억 5천만 원의 20%, 약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 두 세금을 합치면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 전체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 세금은 약 3억 원 수준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각가 34억에서 세금 약 3억을 빼면 법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약 31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수익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물건을 사기 위해 이미 약 24억 5천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실제로 번 돈은 매각 후 들어온 금액에서 처음에 들어간 돈을 뺀 약 6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법인이 매입해서 즉시 매각하면 취득세 중과와 주택양도 추가 과세 때문에 결국 손에 남는 돈은 약 6억 원 중반대입니다. 저희 채널은 오직 경매 투자자를 위한 채널입니다. 작은 돈으로 또는 좀 더 큰 돈으로 뭔가 하려는데 막상 진행은 잘 되지 않고 두렵고 하신 분을 위한 채널입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특히 멤버십 가입분들께서 자주 문의가 오십니다. 학원을 수료하셨지만 근린주택과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시고 안전한지, 살아있는 권리는 어떤지 저희와 교차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매는 운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투자에 앞장서서 도와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 낙찰을 잘못 받아 버리지도 못하고 평생을 짐처럼 가지고 가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계산과 분석으로 입찰 보증금 10% 그냥 날리고 재경매에 무척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실수 없는 경매하시려면 멤버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 채널에서는 겉핥기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전에 반드시 봐야 할 현실적인 계산만 다룹니다. 만약 이 영상이 형님, 누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분석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훨씬 빠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괜히 돈 쓰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주변에 경매나 부동산에 관심은 있는데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지인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웃이나 지인분들께 영상 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만 더 알아도 그 한 사람이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되고 남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